1981년 8월 4일 밤 용산경찰서야. 베테랑 형사인 최 반장이 그날 당직을 서고 있었어. 그때 아, 깜짝이야. 네, 용산경찰서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파출소 순경이야. 최 반장은 형사 둘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어. 관할 파출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한 보름 동안 소식이 없고 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자꾸 그 친척되는 사람이 파출소에 와서 그걸 내용을 좀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서는 파출소 직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무슨 말 위에 피가 많이 엉겨 있더라. 피가 많이 엉겨 있더라. 헐. 최 반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돼. 좀 과격하게 말하면 공포 분위기고 수사는 왜냐면 그 복도에 이제 그 색 카페트를 깔고 양쪽 방에 그 불교 양식의 이제 탱화 같은 게 붙어 있고 등을 이제 빨간색 미등을 쫙 켜 있기 때문에 한 10m 정도 되는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서 좌측 딱 꼬부라지니까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데 금방 그냥 유관과 정도 그 피가 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마른 상태지만도 아주 그냥 그 심하게 뭐 아주 굉장한 양의 출혈한 그런 흔적이 이제 그 말 위에 엉켜 있고 둘러보니까 핏물이 이 오른쪽 방문 쪽으로 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사체가 벌써 이제 그 부패가 돼가지고 분비물이 막 흐르고 피가 엉켜 있고 악취가 그냥 엄청나게 나고 얇은 이불 같은 게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는데 시체가 두 구가 보여요. 두구? 1층의 구조야. 뭐가 특이해 보여? 복도가 길게 돼 있고 방들도 많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기. 피아노 방이야. 옷차림으로 봐선 둘 다 여성이야. 그리고 머리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어. 이게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 번 사정 없이 내려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계단에 있는 핏자국을 보는데 보니까 좀 다른 흔적이 또 보여. 이게 뭘 의미할까? 누군가 피가 고인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슬리퍼 자국은 복도 맨 끝방으로 이어져. 끼 방문을 여는데 컴컴한 방 가운데 이불이 깔려 있어. 그리고 그 이불 밑에 뭔가 보이는데 또 좀 작아. 여기 어린 여자아이야. 1층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 집의 주인 71살 윤모 씨야. 지금부터는 편의상 윤노파라고 부를게. 윤노파. 윤노파와 함께 발견된 시신은 가정부로 일하는 19살 강량으로 밝혀져. 2층에서 발견된 그 아이는 윤노파의 수양딸이었어. 나이는 불과 6살. 너무 어린 나이지. 자, 그런데 이 윤노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운명 전 모친 천의 얼굴 가진 여걸. 비명에 간 10억대 윤노파, 관운에 신통한 점술, 금광 여관하며 치부. 여자만 살던 쇠창살집, 미로 같은 내부 구조. 불우이웃 돕기, 정치에도 관여, 불교 개선 대무역. 신통 점수를 가졌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던 것 같고.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일까?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는 오래됐어.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이걸 봐봐. 아, 신문. 쌓였다. 가장 밑에 깔린 신문이 7월 23일자야. 그럼 범행일은 언제였을까? 그 전. 22일. 그치. 7월 22일일 가능성이 높아. 시신이 발견되기 13일 전이야. 13일. 자, 그럼 범행 시각도 특정할 수 있을까?
안방에 TV가 켜 있었어요. TV가 켜 있고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당시마다 TV가 이제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만 이제 그 방송을 할 때니까 그런 이제 대개가 12시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TV가 켜 있다 하면 TV 방영 시간에 피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피살자는 7월 22일 6시부터 12시 사이에 피살된 것이 아닌가. 범행 날짜와 시간까지 얼추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용의자를 추려야지. 우선 한날 1시에 여자 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잖아. 여자보단 남자의 가능성이 크겠지. 높죠. 암만 해도 뭐 힘이 좀 있어야 완력도 돼. 그렇고. 그리고 또 혼자보다는 2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사건 현장엔 금품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어. 아 그래? 자, 이건 뭘 의미해? 재물을 목적으로 들어온 강도는 아닐 것이다. 돈을 노린 건 아니죠. 그렇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은 아니다. 그보단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어. 자, 그리고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이다라고 단정했어. 자, 아까 처음에 집 사진 기억나지? 쇠창살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잖아. 아무나 못 들어와. 그리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 시신에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다고 했지. 직경 3cm의 함몰 흔적이 여러 발견됐어. 흉기의 정체 혹시 짐작이 돼? 그 망치 같은 거. 망치? 맞아. 망치야. 피 묻은 망치가 시신이 있었던 그 피아노 방에서 발견이 됐어. 아, 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망치가 이 집에 있던 망치였어.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도 가정부 방에 있던 걸로 밝혀졌어. 범인은 이 집에 있는 물건들로 범행을 저질렀어. 거기에다가 이불까지 덮어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통상 가족 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덮어놔요. 아 진짜? 왜냐면 보기 싫다는 거지. 보기가 두렵다는 거지.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컨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 그 시신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이 수사를 하면서 이 면식범임에 틀림이 없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추렸어. 어. 첫 번째 용의자야. 윤노파의 운전기사 이 씨야. 45살 남자야. 윤노파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아하. 자, 두 번째 용의자. 범행 현장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조카 며느리 고 씨. 자, 윤노파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야. 만약 윤노파가 사망한다면 거액의 재산이 조카들에게 상속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의자. 얼마 전까지 가정부로 일을 했던 박 씨. 34살 여성이야. 자, 그럼 윤노파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맨 마지막에 저 윤할머니하고 한 얘기 내용이 뭐였어요? 어머니 보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더니 아파트를 못 사주겠대. 그리고 6살 난 그 수경이까지 꼭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머니만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고 다 그렇게 당했어요. 경찰은 조카 며느리 고 씨를 범인이라고 발표했어. 고 씨를 불러서 그날의 행적을 추궁했어. 그랬더니 전 그냥 집에 있었어요. 바로 확인해봤지. 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 계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자꾸 바뀌었구나. 바뀌어. 아이고. 그렇게 진술을 고 씨는 무려 12번이나 바꿨어.
다른 용의자들은 다 확인이 됐거든. 조카 며느리 고 씨만 말이 안 맞아. 오, 그럼 확실하지. 수상하죠. 그치. 그렇다 보니 경찰은 고 씨를 연행해서 집중 조사하기 시작해. 그러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 매달 25일이 되면 이 윤노파가 현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7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죠. 월급처럼. 그럼 7월 25일 날 갔었어야죠. 자기가 돈을 받는데 전화도 하고 그러면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수상하게 보는 그런 점 중에 하나였어요. 경찰은 단정했어. 범인은 고 씨가 틀림없다. 그렇게 고 씨를 추궁하자 결국 고 씨는 자백을 해. 자기가 범인이다. 인정한 거야. 고 씨의 집에선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이 됐어. 장롱 안에 있는 베개를 뜯어봤더니 이런 게 나와. 이게 뭐예요? 돈인가? 아닌데? 아, 자, 이 패물 누구 거였을까? 이게 윤노파 거예요? 그 윤노파 거 아닌가? 윤노파 거 훔친 거. 맞아. 아, 윤노파 거야. 자백했고 증거 나왔고 경찰은 고 씨를 바로 구속했어. 강도 살인 혐의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재판뿐이지. 포승줄에 묶인 고 씨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 고 씨가 구부정한 자세로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대로 허리도 못 펴. 그리고 판사 앞에서 놀라운 말을 해.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호. 네가 만일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자백한 대로 진술을 하고 한 대로 재연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 다시 끌려와서 아주 그냥 너 죽을 줄 알아라. 고 씨가 연행이 됐을 때 경찰이 처음에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대. 뭐 고문실?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이야. 그곳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 자, 이걸 읽어봐봐. 고 피고인은 당초 경찰은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고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으며 발로 차고 때리는 등 고문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하면 4,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해 이를 믿고 각본대로 인정했다고 했다. 검찰에서의 2회 진술 이후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들이 구치소로 찾아와 높은 분이 정책적으로 다루라고 했으므로 다시 데려다 정기 고문을 할 수 있다라고 위협했으며 현장 검증 전에는 기자들이 물으면 속이 후련하다고만 대답하라. 고 윽박질러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고 씨의 취조를 담당했던 하 형사가 증인석에 섰어. 고문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한테 고문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진술서에는 새벽 3시에 피고인을 취조했다고 돼 있는데 잠 안 재우고 진술을 강요한 거 아닙니까? 판사의 질문에 하 형사는 뭐라고 했을까? 고 씨는 참선을 자주 해서 며칠 잠을 안 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문을 했다고 뭐 인정하는 거지. 밤샘 조사를 시인한 셈이야. 그러니까. 이 재판은 진범을 밝히는 것 말고도 판단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경찰의 수사 방식이 심판대에 서게 된 거야. 윤노파 피살 사건이 수사 2개월 만에 고 씨 고문 사건으로 바뀐 거지. 자, 경찰과 검찰은 지금 좌불안석이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일이 터져. 이게 조금 커. 이 사건의 물증, 고 씨 집에서 발견된 폐물. 그게 알고 보니까 고 씨가 훔친 게 아니야. 아니야.
강도 살인범일 수 있으니까 재물을 강취해간 것이 있나를 확인해봐라 해서는 이제 캐비넷에 장롱을 뒤져보기 위해서 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그 이제 조카 며느리, 소위 신고훈 공연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배를 시켰죠. 일견 보기에 이제 막 값어치 나가는 거 몇 개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이미 현장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 가지고 있으시오. 이것은 당신 잘 보관하시오 해서 자기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있다가 어디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베개 속 뜯고서 그 속에다 감춰놓은 것 뿐이지 자기가 때려 죽이고 거기에서 폐물을 가져온 거 아니다 이런 상황을 쭉 얘기하고. 이거 너무 억울하겠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경찰도 알고 있었대. 현장을 수색했던 경찰관 최용섭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중 시계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것은 틀림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살해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사실대로 조사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상부에서 피고인이 살인한 것만은 틀림없으니 폐물을 살인 직후 강취하여 간 것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진술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듬해 1월 마침내 1심 선고일이야. 법정 안에는 방청인과 기자들로 가득해. 고 씨는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 8월 17일 유증장이 발부되기까지 부당하게 신체가 장기 구금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준 것이다. 오. 아, 다행이다. 천만다행이지. 네네. 재판부는 고 씨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거라고 인정을 했어. 사실 고 씨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많았어. 고문 때문에 진술한 거니까 당연히 틀린 점들이 많았겠지. 고 씨는 오른손에 면장갑을 끼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거든. 자,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소파 커버에 찍힌 피 묻은 면장갑 자국이야. 왼손 자국 같아요. 맞아. 분석 결과 왼손으로 밝혀졌어. 그리고 또 있어. 윤노파와 가정부를 쓰러뜨린 후 다리를 잡고 피아노 방으로 끌고 갔다고 했거든. 이 머리가 방의 어느 쪽을 향해야 돼? 문 쪽으로. 문 쪽. 그렇지. 방의 입구 쪽에 있어야 자연스럽지.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야. 시신의 머리는 방 안쪽을 향하고 있어. 자, 그 밖에도 진술과 현장이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럴 때 적용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확고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 예전에는 자백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그런데 이 윤노파 사건을 계기로 이런 수사 행태에 제동이 걸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분위기로 바뀐 거지. 그런 게 바뀌었겠네 많이. 자백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기만 한 303일간의 옥살이. 내 몸은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머지 이곳저곳 쑤시지 않는 데가 없다. 남편마저 아내가 세 사람이나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손가락질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까무러칠 뻔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여겼는데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의 간호를 받게 됐다. 더없이 편안한 이곳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호소해본다. 하느님,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 고문에 희생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누가 살인범이 나왔다 이러면 그 가족들도 다 똑같이 그런 피해를 어느 정도 힘든 삶을 보낸다는 게 여기 다 드러나 있네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뭐 잊은 거 없어? 윤노파 일가를 살해한 진범. 아, 맞아. 그러니까 진범이 없네. 초반부터 범인을 단정 지은 탓에 다른 증거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 어떡해. 유일하게 남은 건 폐가가 된 윤노파의 집이야. 그런데 이마저도 원인 모를 화재로 다 타버렸어.
현장 증거는 이제 영원히 없어진 거야. 범인만 웃고 있겠네요. 윤노파를 살해한 진범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범인의 정체도 죽음의 이유도 알 수 없게 된 윤노파. 그리고 가정부 강량. 어린 수양딸이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재력. 외모. 완벽해 보였던 그녀. 죽었다는 수정 씨와 수정 씨 언니 목소리가 똑같다? 그럼 죽은 건 누구야?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 전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머머 미친 사람 같아요. 이 모든 게 34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야. 손수정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뭐야, 이거 영화야? 자 이제부터 무서운 진실을 밝혀야 돼.